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일제시대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문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대 때의 우리의 문화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근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문화도 같이 변화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는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보면요. 1번 사회와 문화가 변하다 해서 반가로 1번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시설이 확산되다 에서부터 3번 대중문화가 형성되다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먼저 본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이 깔리게 됩니다. 바로 철도가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기존에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라든가 이런 걸 타고서 혹은 배를 타고서 조선팔도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서 조선팔도를 돌아다니게 됐었어요. 그리고 철로가 깔린 곳이라고 한다면 철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반경이 좀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생활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통에서는요, 철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확대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철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죠?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이 학생들이 철도 타다가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했었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제가 왜 우리나라에다가 철도를 깔았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철저하게 일제는 우리나라를 자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제가 당장 필요했었던 자원과 그 다음에 각종 노동력 그리고 이 지역이 절대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도시입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구한말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시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바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일제시대 때 처음에 1876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개항했었던 세 개의 도시 있었죠. 어딜까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부산, 두 번째 인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산과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항장이 있었던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각종 여러 개의 교통의 요지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제가 대륙에 대한 침략 정책을 강화시키는 과정 중에서 점차 공업지대도 같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인들의 경우에는요, 생각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 만날 일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 일본인들은 일본인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서 모여서 살았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조선인들도 조선인들끼리 같이 뭉쳐서 살았던 곳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이 지금 현재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총독부라고 한다면 일본인이 모여 사는 곳에다가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깔겠습니까?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다가 기반 시설을 많이 깔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인 쪽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인 거주 지역에는 근대 시설들 여러 개가 되게 많이 확충이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일본인들이 교통의 중심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게 되면서 쇠락해가는 옛날 교통의 중심지로 거기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일본인 지주들이라든가 조선인 대지주들의 횡포에 의해서 바로 쫓겨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일단 갈 데가 없으니까 바로 도시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각종 거지로 살거나 아니면은 일용 근로자 같은 그런 사람들로 살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지가 돈을 많이 벌어봤자 어쨌든 간에 거지잖아요. 막노동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막노동을 통해서 많이 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은 도시의 한가운데보다는 주로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도시의 외곽 지역에 그나마 바로 집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죠. 근데 아예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서 집 자체도 아예 없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을 가질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시 지역의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땅들은 이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느냐? 그때 당시에 도시의 각종 여러 가지 오폐수가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바로 하천 근처에 있죠. 하천 근처에 강 주변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서 거기에서 몰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물이 한번 불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세간 사이다 떠내려가고 사람들 죽고 하는 사태가 수시로 일어났었죠. 당연히 거기에서 도시의 하층민들의 상당수가 몰려 살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을 리가 없겠죠. 이른바 지푸라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몇 평 되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토막집이라고 하는 그런 토막집을 이 당시 하천가 근처에다가 살고서 간신히 입에다 풀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번에 이제 의식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의식주에서 먼저 의인은 바로 옷이죠.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한복들 입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는 봤을 때는 서양의 옷을 좋아하는 경우가 컸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 서양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옷 모양이라도 따라가려고 함으로써 바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강한 서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바로 양복이 이때 당시 되게 유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양복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복은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양복과 한복을 짬뽕 시켜가지고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 옷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량 한복 같은 것도 그런 종류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 고무신 아니면 집신 이런 것들을 신고 다녔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서양에서부터 배워가지고서 이제 구두를 사람들이 신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솔직히 서양도 무조건 그렇게 강해졌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조선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외부 활동 같은 것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라든가 아버지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나중엔 아들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때부터 바로 서양의 학문을 수용했었던 많은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머리 모양이라 볼 수 있었던 댕기머리를 잘라버리고 단발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여성 차림의 양장 옷을 입고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되게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제시대가 끝마무리가 되게 되었을 때 일제가 미쳐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전시체제 사회에서 바로 일제는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입을 수 있는 옷마저도 최소한으로 제한을 시키고 나머지 모든 자원들을 전부 다 하나둘씩 정말 싹 다 뽑아 가가지고서 전쟁에다 투자한 데서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군복 비스무리한 국민복이라고 하는 옷은 남자들에게 입기를 크게 사실상 강요를 하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지금도 이제 반일을 하다가 좀 이제 입기 편하다고 하는 그런 바지 있죠. 몸빼 바지. 근데 그 몸빼 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성들이 이때 당시에 몸빼 바지를 입고 다녔다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린트 1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몸빼를 입은 여성도 같이 나오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다방과 카페 같은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의 경우에는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집 안에 방과 그 다음에 부엌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식당과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의 집 건물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서양의 그런
집의 모양을 많이 본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볼 수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오타를 썼네요. 간소화한 한복이 아니고 간소화한 한옥입니다. 즉 한옥을 이때 당시 좀 더 이 구조를 단순화시켜 가지고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식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보다 더 웬만한 곳은 전부 다가 춥습니까? 아니면 덥습니까? 일본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굉장히 더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본식 건축물은 당연히 더운 지역에 있었던 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 했을 때 추위를 제대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식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뛰어난 난방 기술이라 볼 수 있었던 온도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때문에 이 일본식 건축물에다가 온도를 같이 첨가해서 운영하는 약간 좀 독특한 그런 형태의 집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중문화에서는요, 이 시대 때 나름대로는 최신식,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했었던 백화점이 하나 등장이 됩니다. 6층 건물짜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바로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기도 했었었고요. 그 외에도 서양 문화와 서양 영화 뭐 이런 것을 보는 과정 중에서 외국 배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따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패션이라든가 머리 모양 같은 것을 따라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일컬어서 남자는 모던 보이,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모던 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외에도 라디오와 축음기가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꽤 많이 보급이 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디오 듣는다고 한다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듣는 것도 참 재밌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때 당시 사람들도 사연 같은 것을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과정 중에서 나름대로 히트를 치는 대중가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이 대중가요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구와 축구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특히 이제 서울하고 평양 사이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축구했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축구 리그도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프린트 1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을 본다고 한다면 먼저 한국사와 한글 연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지켜지게 된다고 한다면 민족의 정체성은 지켜진다고 합니다. 그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가끔가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역사고 두 번째는 바로 언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체성,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대표적으로 먼저 이제 한글부터 한번 찾아보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1921년 당시 때에 조선어 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미 구한말 시대 때부터 활성화됐었던 조선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그런 연구가 훨씬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글날의 원조라 볼 수 있었던 각야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점차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일제시대 때의 문화통치 거의 막바지 시기 그리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했던 시기라 볼 수 있었던 1931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여기 보이는 조선어 연구회가 훨씬 더 확대 개편돼 가지고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단체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단어에서 띄어쓰기라든가 그 다음에 맞춤법 같은 것들이 사실상 좀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쓰긴 쓰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양 지역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언어를 우리나라의 표준어로서 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는 웬만한 것은 좀 알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에도 영어 사전이 있다시피 일본에도 일본어 사전이 있다시피 우리말에도 우리말 사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말 사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생각했었던 이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우리말을 가진 바로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혹은 조선말 큰사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만드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었죠. 어느 정도 좀 픽션이 있긴 했었지만, 이때 당시 이분들은 전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답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당신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단어들을 쪽지를 써가지고서, 그래서 그 단어의 뜻과 내용을 적어서 엽서에다가 적어가지고서 조선어학회가 있는 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해서 조선어학회에 있는 그 학자들은 그 단어를 전부 다 받으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맞춤법 전부 다 확인하고 뜻 내용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전 하나하나에다 전부 다 수록을 해놓는 작업을 실제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상 나중에 가서는요, 이 사전이 사실상 거의 다 완성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말 큰사전 원고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만 어떤 일이 터졌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족 말살 정책 시기 때는 우리나라의 말과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 측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조선어학회로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사업은 사실상 엄청나게 되게 히트를 치긴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히트 친 건 아니에요. 일본인이 몰라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 끄트머리에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6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자, 어떤 한 여학생이 조선어 대신에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조선 이제 그 교사 선생님한테 혼났다가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가지고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조선학교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체포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었고, 이 사건 끄트머리에서 그만 몇몇 분의 경우에는 옥중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941년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이후에 4년 후에 어떤 일이 터집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무너지게 되었었던 바로 우리의 조선어, 즉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말 큰사전 만드는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원고가 사라졌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못 찾아가지고서 엄청나게 시리에 빠져 있었었는데, 아마 영등포역인가 그랬을 거예요. 영등포역 쪽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차장인가 철도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 영등포역에 한 그 열차의 짐칸인가 아니면 영등포 역사에 한 짐을 놓는 곳인가, 그곳에 바로 이 원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내용을 봤더니 거의 손실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바로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미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민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 원고도 또 한 번 뺏길 뻔했었으나, 운 좋게도 이때 당시에 한글 학회에, 즉 이 조선어 학회에 의원들이 몰래 이것을 땅속에 묻어가지고 숨겨놨다가, 그랬다가 인민군이 나중에 물러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드는데 되게 크게 노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사전이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전들의 원조라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해방 후에 편찬됐다는 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조선을 확실하게 일본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 사람들의 말을 먼저 없애가지고서 일본말만 사용하게 하고, 두 번째,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로 알도록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실제로 착안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른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등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싫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우리나라 역사의 성향에 대해서 내세웠던 이론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여기 보면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즉, 이미 조선이란 나라는 대륙 쪽에 있는 세력에게 대륙이 강하면 대륙 쪽에 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해양 쪽, 즉 일본 쪽이 강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 쪽에 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었다. 그리고 대륙에게, 그 다음에 일본에게 매번마다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즉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성장해 왔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남의 영향을 받아서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었었던, 타율적으로 남이 밀어붙여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본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조선인들이 좀 더 발전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일본인들을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됨으로써 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의지만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에게서부터 독립할 생각을 없애려고 만들었었던 그런 이 사악한 이론이 바로 이 타율성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일제는 바로 조선을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봉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단계는 크게 이렇게 나뉘죠. 바로 고대 사회, 그 다음에 중세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사회, 그 다음에 현대 사회로 나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바로 조선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조선은 고대 사회 혹은 중세 사회에 머물고 근대 사회로 도대체 발전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나라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대화를 배웠고, 그거에 따라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조선 사람들 전부 다 근대화를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계속해서 역사가 중세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조선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조선의 역사 발전 단계를 폄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 사람들은 처음에 살짝 좀 칭찬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때로는 좀 되게 좀 뛰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도 조선 사람들끼리만 같이 뭉치면은 자기네들끼리 미친 듯이 싸운다.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때 바로 조선이 스스로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남인과 서인, 동인과 그 다음에 북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론과 소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엄청나게 자기네들끼리 이른바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싸움을 벌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파 싸움 끝에 하나의 당파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조선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조선 사람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패배의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당파선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100% 그렇게 완벽하게 특징 질 수가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이는 바로 이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율성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가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위대했던 시대, 잘 나갔던 시대를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대에 있었던 고구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고구려 공격하다가 수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신채호 같은 분은 뭘 했었냐면 주로 고대사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은 이렇게 중국의 비교해서 봤을 때
중국을 따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그런 형태의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끝까지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만들었었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조선사 연구초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박은시 선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근현대사 부문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움을 벌였었다고 했었던, 그때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서 열심히 일제와 싸웠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스스로 만드십니다.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박원신 선생은 독립운동사 위주로 해서 한국통사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어요. 즉 한국의 고통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즉 한국의 한국의 피로 쓰여진 독립운동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 당시에 만드셔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로 애국심을 많이 고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제의 바로 여기 보이는 정체성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장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스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의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를 어느 정도 규명까지 했었던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보이는 바로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했었던 백남은 선생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이때 당시에 한국사도 바로 보편 발전 단계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러 오게 되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현대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싹이 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셨던 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 외에도 당파선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에 붕당들 간의 싸움을 선생님이 당파 싸움이라고 합니까? 바로 붕당 정치라고 합니까? 바로 붕당 정치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 당파 싸움을 조선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 가지고서 서로 분열해 가지고서 치열하게 싸움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실은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시대 때 가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당에 의한 통치를 나름대로 아주 활성화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붕당으로 분열을 해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당파 싸움이라고 왜곡시키는 그런 왜곡된 그런 눈빛을 지금 현재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해방 이후에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돼요. 이 실증사학은 솔직히 조금 얘기하기 좀 그러긴 한데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병도 선생이라든가 손진태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학의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일본 쪽에서 주로 학교를 나오셔가지고서 거기에서 역사학을 배워가지고서 공부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뭐 이분들의 말은 이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진단학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학을 하도 이제 왜곡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증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가 일본 놈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한번 끝까지 한번 따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실증사학에 해당하는 그런 학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같은 것을 실증적으로 고증하고 판단해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한번 추구해보자, 뭐 이런 식의 노력했던 쪽이 바로 이쪽이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일본인들이에요. 이 일본인들은 당연히 타율성론이라든가 정체성론, 당파성론에 입각해서 조선의 역사를 보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도 좀 극복이 많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학계로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걷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종교계 쪽에서는요, 바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장이 됩니다. 대종교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었죠? 바로 나철, 오기호 선생이 만들었던 오조감살단,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 대종교의 신이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단군이라고 했었죠. 단군 신앙을 내세웠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기억날까요? 김좌진 장군, 북로군정서, 즉 무장 독립운동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었던 단체가 바로 이 대종교도들입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해주고요. 두 번째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3.1운동을 주도합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를 이끌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손병희 선생이죠. 이 손병희 선생이 주도로 해가지고서 3.1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천도교 개통에 해당하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개의 야학들을 만드는 데에 이 천도교 개통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민중을 계몽시키는데 앞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4대 종교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주교 쪽은 약간 좀 미약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정책 같은 것을 거의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이 천주교 계통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회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의료사업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 쪽이 좀 더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사업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되게 많이 나서요. 또 한 가지 3.1운동에도 실제로 참여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바로 이승훈 선생이 바로 이 개신교를 대표해가지고서 3.1운동에 참여했었던 분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는 일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차게 거부했었던 일부 개신교 계통에 해당됐던 신자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신앙적인 그런 신념이 강하긴 했었습니다. 아니, 성경책에 말하면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제외하고선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의 천황이고 나발이고 그게 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저항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교 쪽에서는요, 바로 한용운 선생, 만해 한용운 선생의 불교 유신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즉 불교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에 일본이 조선시대 때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불교에 대한 탄압을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에 너무 불교계가 좀 빠져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일본 불교계에 우리나라 불교가 스스로 종속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일제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불교계가 일본 불교계에 종속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서 이 불교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불교 신자들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야심이 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한용운 선생은 꿰뚫어봤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분은 이때 당시에 일제의 불교 통제에 저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운동에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하고 약간 짬뽕한 그런 형태의 독특한 형태의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박중빈 선생이 이때 당시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검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철회허식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사람들이 근면하게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새생활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열심히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는요, 바로 문학에서는 이상화, 그 다음에 이육사, 윤동주 등, 그 다음에 한용운 선생 등 각종 항일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술계에선 소그림으로 되게 유명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이중섭 화가죠. 이분이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셨고요. 음악에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가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 정서를 듬뿍 담아낸 그런 형태의 여러 개의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다시피 봉선화라든가 그 다음에 고향생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달과 같은 동요와 가곡 같은 것이 이때 당시 만들어지게 됐고요. 영화에서는요, 바로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세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내부에서 어떻게 일제의 그런 심사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운규 선생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바꿨다고 튀어나올 때는
전부 다 눈에 이글이글거리는 불빛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 정서를 엄청나게 일깨웠었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영화가 바로 이 나홍규 선생의 아리랑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거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이 나홍규 선생의 옛날 영화 필름 같은 것을 어떻게 하다 발견했다라고 하면요, 선생님 장담할게요, 여러분은 국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떼부자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는요, 간송 전형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에 그냥 평생 동안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고도 넘치고도 흘러 넘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던 분이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 근데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이 일본 놈들에 의해서 너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때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력을 최대한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 많은 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일본에게 넘어가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진귀한 우리나라의 바로 문화재들을 다 되사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던 그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몇몇 가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었는데, 이 가문들 중에 후손 중에 한 명이 이것을 팔려고 했었대요. 기와집 한 채 가격으로.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간송 전형필 선생은 이것은 기와집 하나 정도가 아니라 기와집 10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엄청나게 커다란 바로 가치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해가지고서 그 돈을 주고서 그걸 사왔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문화재들을 전부 다 보존하시는데 성공하셨고요. 실제로 6.25 전쟁 터졌을 때는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은 베개 밑에다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갖고 가셔가지고서 생기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애지중지하셨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다시 수복이 되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이분이 모아놓으셨던 모든 문화재들을 전부 다 제대로 확실하게 보관을 하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요, 문화재 파손을 최소한도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전시시켜주는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이 미술관이 이때 당시에 만드셔가지고서 많은 분들에게 바로 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셨던 반면 일제에게 아부떠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바로 친일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즉 일제는 예술이 전쟁에 엄청나게 잘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일제는 이런 예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엄청나게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쟁 선전에 이것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여러 개의 바로 친일 작가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부터 이제 별표를 좀 치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15페이지 1번 사회와 문화가 변하다. 1번 도시를 중심으로 근대 시설이 확산되다. 3번 대중문화가 형성되다. 동그라미 1번. 자, 별표 하나 쳐주세요. 교통의 발달에서는 철도, 빈칸에 적겠습니다. 철도 이용으로 사람들이, 자, 밑줄 치겠습니다. 생활권 확대. 자, 하지만 일제의 경우에는 바로 일본이 철도를 깐 이유가 동그라미 1번 한국의 자원, 동그라미 2번 노동력 효율적 수탈, 동그라미 3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식민지배 강화 수단. 그 이유로 이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의 발달, 별표 치지 마세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개항장.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통의 요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업지대. 빈칸에 적겠습니다. 공업지대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었는데, 다만 이 식민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는 별표 반 개만 쳐주세요.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근대시설, 밑줄 치겠습니다. 근대시설이 잘 갖추어짐. 어떤 사람이 주거하는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인이겠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일본인 거주지역. 자, 그 다음에 자, 한국인 거주지역. 빈칸에 적겠습니다. 한국인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도시의 변두리나, 동그라미 2번 하천가의 토막집. 자, 동그라미 4번 의식주에서는요, 자,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양복이 보급되고, 동그라미 2번 양복과 한복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구두를 착용했고, 동그라미 4번
단발머리에 양장차림, 빈칸을 찍겠습니다. 신여성. 신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별표 하나 쳐줍니다. 바로 남성은 전시체제 때에 바로 무슨 복이죠? 바로 국민복, 약간 군복 비슷한 국민복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고, 여성 박스치고 무슨 바지죠? 바로 몸빼 바지 같은 것을 입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식, 바로 다방과 카페 등이 등장했었고, 동그라미 1번 주에서는요 빈칸을 겠습니다. 문화주택. 문화주택. 자, 식당, 욕실 등을 내부에 갖추었고, 동그라미 2번 한옥을 간소화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일본식의 한국식 온도를 접합시킵니다. 자, 대중문화의 형성에서는요, 자, 별표 하나, 백화점 밑줄 치겠습니다. 백화점. 대표적인 이 시대 때의 유명한 백화점이 뭐라고 썼죠? 바로 화신백화점입니다. 빈칸 읽겠습니다. 화신백화점. 자, 서양 문화 유행에서 영화 속 주인공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유행합니다. 가로치고 모던 보이, 그 다음에 모던 걸. 대중가요 유행에선 동그라미 1번, 자, 가로치고 라디오, 가로 닫고 라디오 보급 방송과 동그라미 2번 축음기 보급. 기타에서는요 야구, 축구 등의 밑줄 치겠습니다. 스포츠가 정착됩니다. 자, 2번 민족문화수호 운동을 전개하다에서는요 1번 우리말과 역사를 지키자. 자, 3번까지 우리의 종교, 문학과 예술 지키자. 별표 하나, 한국사와 한글 연구 이유는 일제가 한국인을 빈칸 찍겠습니다.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던 정책에 대한 대항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밑줄 쫙. 자, 빈칸 찍겠습니다. 한글.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사. 자, 2번 한글 연구. 자, 한글 연구에서는요 처음에는 이건 별표 치지 마세요. 조선어 연구에선 각야날 제정했고 한글 잡지를 발간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조선어 학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자, 동그라미 1번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동그라미 2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말 큰사전 혹은 조선말 큰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조선어학 사건으로 편찬이 중단됐었지만 해방 이후에 드디어 편찬이 되게 되었다고 했었죠. 자,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역사 연구에서는요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한 대항으로서, 자, 별표 2개 식민사관. 동그라미 1번 빈칸 읽겠습니다. 타율성론. 한국사의 전개 과정은 다른 나라의 지배와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자, 동그라미 2번 정체성론. 조선이 사회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정체되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당파성론. 빈칸 적겠습니다. 당파성론. 한국 민족의 민족성은 서로 헐뜯고 분열하면서 단결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역사 의식을 왜곡시키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으로서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1번 신채호 선생은 고대사 위주로 조선사 연구처, 조선상고사 등을, 동그라미 2번 박은식 이분께서는 주로 독립운동사 위주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등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에서는요 백남훈 박스 쳐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 발전 단계, 빈칸 적겠습니다. 보편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증사학에서는요, 자, 이병도, 손진태 등이 빈칸 적겠습니다. 진단학회 이걸 설립해서 실증적으로 한국사를 연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좀 식민사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종교계의 민족운동. 자, 별표 하나, 대종교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나철, 오기호 밑줄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 찍겠습니다. 단군신당 이것을 내세워서 조직을 했었고, 동그라미 3번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무장독립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무장독립운동. 별표 한 개만, 천도교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3.1운동 주도, 동그라미 2번 잡지였던 개벽, 빈칸 찍겠습니다. 개벽을 발행했고, 동그라미 3번 야학으로, 자, 민중계몽운동을 활약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천주교. 자, 주로 사회사업,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사업을 했었고, 별표 하나, 개신교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주로 교육과 의료사업, 동그라미 2번 3.1운동에 참여, 동그라미 3번 일제히, 빈칸 찍겠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 자, 거기까지 밑줄 쳐줍니다. 불교계에서는요 한용운, 자, 동그라미 1번 불교 유신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불교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일제히 불교 통제에 저항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3.1운동에 참여. 자, 원불교 밑줄 근검절약, 허례허식 폐지 같은 것을 주장하셨던 분들로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새생활운동. 한쪽 빼서 박중빈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5번 예술에서는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상화, 이육사, 그 다음에 빈칸 적겠습니다. 윤동주, 서시로 유명한 분이죠. 바로 한용운, 그 다음에 항일 작품 같은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요 이중섭 같은 분이, 음악에서는요 빈칸 적겠습니다. 민족정서, 민족정서를 표현한 가곡, 동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봉소나라든가 그다음에 고향생각, 반달 같은 가곡과 동요 같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서는요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 밑줄 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때의 민족의 슬픔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에서는요 간송, 빈칸에 적겠습니다. 전형필, 이건 좀 중요합니다. 문화재 보호 별표 하나, 간송 전형필의 민족문화재 수집 보존, 자, 현재 간송미술관에 수장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전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역시 별표 하나 칩니다. 자, 친일예술가 밑줄. 자, 전쟁이 확산되면서 밑줄 치겠습니다. 일제가 문화예술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일 작가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